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 32일째입니다. 평화회담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열한 공습 공방을 벌이면서 포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계속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 현지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르단 조수연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죠? 네, 저는 지금 이스라엘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30km 떨어진 지점에 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안동준 특파원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전쟁이 터진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밤사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지금 실시간으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과 5분 전에 공습 사이렌이 암만 도심에 울려 퍼졌는데 지금 이 시각 현재 공습 사이렌이 해제되고 있는, 공습 경보가 해제되고 있는 것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 뒤로 지금 들리고 있는 소리가 공습 경보가 해제되는 사이렌입니다. 네, 이곳 시간으로 간밤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벌이면서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밤하늘에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미 당국자는 이 영상이 이스파한 공습 당시 화면이라면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스파한의 탄약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중심부에서 파상 공습을 진행해 이란 정권 기반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파편의 변전소가 손상되면서 테헤란에서 한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제2전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의문의 폭발에 UN 평화유지군 대원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자국군인 4명이 전투 과정에서 추가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개전 이후 레바논 남부 교전 중 사망한 이스라엘군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이란의 맞불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란은 밤사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미사일들은 요격되거나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수도 리야드와 유전지대가 있는 동부 지역으로 향하던 미사일 8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카라즈 지역 등 곳곳에서 최소 10대의 드론도 격추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 6채가 파손됐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하루 동안 미군 기지가 친이란 무장 세력들로부터 19차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양측 모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승기를 잡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전쟁 목표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공장을 파괴했으며 핵심 핵 과학자들을 제거해 이란의 야망을 상당히 후퇴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핵 야욕을 저지하는 게 이번 전쟁의 핵심 목표라면서 현재 초점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라면서 이란은 약해지고 있고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고 싶지 않다며 종전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 측의 요구사항들이 지나치고 비합리적이라면서 강경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네, 이어서 호르무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더라도 이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임무에 나설 경우
전쟁 기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4주에서 6주를 넘길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축소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교역 재개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습니다. 또 외교적 압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유럽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노력을 주도하라고 압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과 합의 불발 시 모든 발전소와 하르그 섬 등을 폭파하고 이란에서의 체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방적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무력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교역을 위협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 급등 등 세계 에너지 위기를 촉발하고서는 군사 목적만 완수하고 발을 빼게 되는 셈이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두바이 항구에서는 쿠웨이트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 등을 두바이 항에 정박 중이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의 직접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 KPC에 따르면 공격받은 유조선은 R32호로 피격 당시 원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PC는 이번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선원 24명은 모두 안전하고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KPC는 주변 해역에 원유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 두바이 소방당국은 이에 대해 기름 유출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군 당국은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적대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연, 안동준 특파원 연결해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협상이 우선이라며 머지않아 이란과 합의를 이룰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미국 역시 협상 대상이나 과정 또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런 실체 없는 협상론은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권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툭하면 이란의 합리적인 새 정권과 큰 진전을 이뤘다며 낙관론을 펴니다. Getting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given us a long time ago. We'll see how it works out, but they're very good. Moving along very nicely. 하지만 정작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한 적이 없다며 매번 부인합니다. نشست‌هایی که پاکستان با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داره خب چارچوبی است که خودشون تأسیس کردن ما در این چارچوب مشارکتی نداشتیم.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조차 협상 상대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괴멸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행할 실체가 존재하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는 파키스탄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대신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 briefed the visiting brother foreign ministers on the prospects of potential US-Iran talks in Islamabad.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핵 포기를 넘어 농축 우라늄 미국 인도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양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협상 결렬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선언한 것도 주목됩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판을 깔아놨으니 이제 미 지상군이 들어와 물리적 점령을 마무리 지으라는 전략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He wants to see a deal over the next 10 days. That timeline is waning, several days left, and we'll see. I won't get ahead of it. We'll see what happens in the end of the 10-day period. 말뿐인 낙관론 뒤로 미국의 최정예 침투부대 82 공수사단 수천 명과 해병대 병력이 공격 보류 시한인 4월 6일에 맞춰 중동에 집결했습니다. 결국 실체 없는 협상론은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시한은 협상의 종료가 아니라 지상군이 움직이는 작전 개시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미국이 아랍 국가들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건 기자입니다. 전쟁 비용 분담 가능성을 공식화한 백악관의 발언은 이런 질문에 이어 나왔습니다. Back during the Persian Gulf War, 1990-1991, Arab countries paid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cost of the war. Kuwait, Saudi Arabia, the UAE. Who's paying for the cost of this war? 실제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1991년 걸프전 때는 추가 전쟁 비용 610억 달러의 3분의 2 정도를 동맹국들이 부담했습니다. 특히 걸프 국가들이 낸 돈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여러모로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엔 유엔의 결의 아래 34개의 국가가 참여한 다국적군이 구성됐지만 이번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군이 주둔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표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공개적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걸프 국가 내부에선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 속에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랍 국가들이 그냥 막바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후 첫 엿새 동안 무려 113억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이란의 반격에 따른 피해를 제외한 순수한 작전 비용으로 매일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천억 달러의 추가 군사비를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While there is no money for 15 million Americans who lost their health care, there's $1 billion a day to spend on bombing Iran.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막대한 전쟁 비용 지출에 따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전에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급망 안전에 2조 6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과 국채 상환에 10조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조 1천억 원이 배정됐는데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원가 손실 보전 5조 원과 함께 지역화폐 형태의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비수도권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 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재고는 충분한데도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언급하며 더욱 치밀한 비상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대안을 내달라는 취지라며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긴급 재정명령권을 언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한데도 지역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경찰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봉투값은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 이런 헛소문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선 유류 소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란 전쟁에서 비롯된 나프타 대란으로 건설 현장의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주 뒤인 4월 중순부터 레미콘 수급에 문제가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페인트를 비롯한 다른 건설 자재 역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공사 현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은 아닌데요. 1,4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짓는 현장인데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하면서 층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재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레미콘 차량들이 여러 대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물 옆에 보이는 관과 그리고 펌프 차량을 이용해서 고층까지 레미콘을 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레미콘 수급이 앞으로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란 우려에 공사 현장에선 관련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계속 사설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공정 진행상 이제 현장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레미콘은 시멘트에 물과 혼화제 등을 넣은 굳지 않은 형태인 콘크리트로 각 공사 현장에 배달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혼화제의 주 원료가 이란 전쟁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긴 나프타를 분해해서 만드는 에틸렌이라서 레미콘 생산이 비상인 겁니다. 네, 지금은 괜찮지만 4월부터는 레미콘 생산 자체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레미콘 업체들은 남은 에틸렌 재고를 고려하면 조만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장 1, 2주 정도는 괜찮겠지만 다음 달 중에는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업체 역시 레미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중동 정세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출하 제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업계에선 4월 중순부터는 공장들이 아예 멈출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미콘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자재들도 수급이나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인테리어 공사를 앞둔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건설사가 조합에 4월부터 주요 자재 가격이 최대 40% 오른다는 공문을 보낼 정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수급 불안 품목이 바로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역시 나프타가 주요 원료이기 때문으로 주요 제조사들은 최대 55%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페인트 업체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이 아예 막혀서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구할 수 없다며 앞으로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페인트를 받아서 파는 일선 대리점도 지금도 본사에서 물품을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고가 동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과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란 전쟁 여파로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30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도 4.26% 급락해서 5,052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30원을 돌파했죠? 네, 어제 야간 거래에서 1,52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 1,536원을 넘기고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 1,53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중 1,530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며 환율과 금융 불안정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고 큰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환율은 높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달러 유동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달러 자금이 상당히 좀 풍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이런 그 대외 리스크는 적지 않을까. 신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단기적으로는 중동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경기는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경제 전체의 흐름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전쟁이 한 달 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위험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예단할 수 없고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오늘도 약세로 마감했다고요? 네, 2.5% 내린 5,143으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4.26% 하락한 5,052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 5,05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는 낙폭을 좁혀 5,100선까지 회복했지만 장 후반대에 다시 하락세가 확대되며 시가보다 낮은 수치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해서 어제까지 798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합산 372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오늘도 두 종목은 각각 5.1%와 7.6% 하락했습니다. 어제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를 이어갔는데요. 장 초반 순매도를 보였던 기관은 순매수로 돌아섰고 개인도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도 0.72% 내린 1,099로 출발했고 낙폭을 더욱 키워 4.9%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관이 순매도하며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어젠 순조롭게 협상하고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어떤 이유에서든 합의가 불발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 발전소와 하르그섬을 폭파하고 초토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생명줄과 같은 담수화 시설까지 거론하며 황금 기회를 놓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가 제시한 협상 시한은 딱 일주일 뒤 현지 시간으로 4월 6일까지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곧 합의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Probably, I think we'll make a deal with them. Pretty sure. Whether it's possible, we won't.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석유 수출 통로인 하르그섬을 초토화하겠다고.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네, 오늘은 특히 중동의 조예가 깊으신 두 분,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금 기회를 놓치지 말라. 어제만 해도 이란이 우리의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 있고 협상이 순조롭다고 하더니 오늘 또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 또 한 번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단순한 양면 전략이라고 보기엔 너무 그 폭이 커서요. 예, 지금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던 이제 더 이상 신뢰를 얻기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아침 저녁으로 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 통첩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란 측이나 또는 시장의 반응을 보면 그 말에 대해서 무게를 크게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4월 6일이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열지 않으면 그냥 내 맘대로 전쟁 끝 이렇게 선언하고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4월 6일까지 15가지의 흔히 말하는 평화안이라는 걸 이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란은 또 역제안을 해가지고 5가지 또 미국 측에 요구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력을 갖다 실질적으로 지상군 중심으로 중동에 지금 거의 2만 명 정도, 많게는 5만 명까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잖아요. 최종적인 이제 이게 군사 압박과 함께 또 협상을 가져가는 그런 양면 전략인데 일정 부분 뭐 이 전쟁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출구 전략입니다. 예.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버티기입니다. 특유의 지금 현재 중동의 이제 패권 국가로서 그런 자존심도 있고 또 이스라엘부터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당한 예. 입장에서 미국 당신들하고는 전쟁을 일정 부분 뭐 손을 뗄 수는 있겠지만은 이스라엘하고는 이란이 결코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워낙 완고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네스타우 지금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언제든지 전격적인 뭐 이 종전선언. 그러니까 뭐 아마 이 협상이 4월 6일까지 이란에서 입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미국의 뭐 최강 전략을 다 쏟아붓고 우리는 이제 끝냈다. 이렇게 아마 할 공산이 엄청 커지고 있죠. 예, 그런 출구 전략을 구사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4월 6일이 오히려 새로운 작전 개시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현재 해병대나 공수특전단을 포함해서 많은 병력이 증강되고 있고 또 추가로 10,000명을 더 보낸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당연히 압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병력이 다 보강이 되면 무언가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섬들을 점령하거나 또는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하르그 섬을 일시적으로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두 개 다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을 아랍 동맹국들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걸프전 때도 그랬다는 건데 이번 전쟁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Back during the Persian Gulf War, 1990, 1991, Arab countries paid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cost of the war. Kuwait, Saudi Arabia, the UAE. Who's paying for the cost of this war? Well,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ould be quite interested in calling them to do. 실제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1991년 걸프전 때는 추가 전쟁 비용 610억 달러의 3분의 2 정도를 동맹국들이 부담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낸 액수가 절대적이었는데 전쟁과 관련 없는 일본과 독일도 보시는 것처럼 적지 않게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엔 유엔의 결의 아래 34개 국가가 참여한 다국적군이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군이 주둔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표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후 첫 2주 동안 쓴 비용만 12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이었고요. 전쟁이 길어지자 2천억 달러, 300조 원 넘는 추가 예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There is no money for 15 million Americans who lost their health care. There's $1 billion a day to spend on bombing Iran.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관련 돈 내라고 했다가 아무도 안 나서니까 섭섭해하더니 이번에는 중동 국가들에게 전쟁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단순 아이디어 차원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간세 전쟁을 벌려서 그 돈으로 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이란 전쟁을 수행한다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상업적 마인드가 워낙 큰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란과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믿는 미국 시민들과 또 국제사회의 그런 뭐 세계인들의 인식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막대한 그 비용을 미국 혼자 감당하기에는 트럼프가 지금 그 자신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1991년 걸프전 때 상황처럼 이렇게 이제 중동 국가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OECD 뭐 독일이나 일본 이런 대국들이 경제 대국들이 그 부담을 하는 부분 그때는 동의가 웬만큼 이루어졌지만은 이번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데 뭐 7개 국가의 군함을 좀 동원해달라 그게 다 내몰라라 했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이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걸프만의 그런 아랍 지금 현재 그 국가들이 그 부담한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랑 합의해서 낸 전쟁도 아니고 우리는 미군 기지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봤는데 지금 전쟁 비용 나눠서 내자라고 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91년도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는 명확한 명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또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이란의 반격으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그 걸프 국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시설도 피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수입원인 원유나 천연가스를 현재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항공도선도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UAE 같은 경우는 여행업도 크게 타격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비용을 분담하라고 하면 네.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전쟁에서도 계속 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협상이 거론되는 와중에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마다 통행료를 받는 법안을 결국 승인했습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는 걸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Be jointly controlled. By who? Maybe me. Maybe me. For the time being,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And we're done with our objectives. One of the immediate challenges we're going to face is an Iran that ma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s of Hormuz. Not only is this illegal, it's unacceptable, it's dangerous to the world. And it's important that the world have a plan to confront it.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무색하게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 통행을 금지하고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행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박당 약 30억 원, 한 해 150조 원을 걷어들일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설마가 현실이 된 걸까요? 이란 의회가 승인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떤 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이제 핵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이제 선사에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그걸 아마 이제 그 요구에 이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안전하게 통과를 또 책임지겠다는 아마 그런 조건이 붙겠죠. 지금도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도 일정 부분 그 통과 비용은 있어요.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뭐 척당 뭐 30억 가까운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란이 만일 진짜 중동 걸프만 국가들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면은 이거는 정말 재앙입니다.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산업 시설이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 그 생명줄과 같은 그 시설을 갖다 이제 손을 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현재 그 하르그섬의 어떤 그런 공격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마지막 이제 총 전력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내고 있지만 여기에 이란이 중동 국가들의 특히 미국 군사 기지가 있는 그런 국가들의 담수 시설을 말 공격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하르그섬 그 군사 작전 이 부분도 그렇게 금방 그렇게 쉽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은 있지만은 이란이 그 내용을 너무나 지금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큰 피해를 입었지만은 마지막에는 니네들이 우리 핵심 하르그섬을 포함한 이런 시설을 공격하면 우리는 니네들 미군 기지 있는 그 국가들의 담수 시설, 그러면 사우디나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런 나라들 그냥 정말 절단 나버립니다. 그 상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싼 중동에서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는 건 엄청난 협박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우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에서는 자기들이 받고 싶으니까 자기네 의회에서 통과한 거 승인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사우디 이슬람 4개국 외무장관들도 이쪽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친미국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 해협입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상 통행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거고 누구도 통행을 방해하거나 돈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험만으로도 보험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주고 선사들은 그 위험 상황에서 선박을 통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통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사우디를 포함한 그 네 나라가 예. 이란의 그런 통행료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배들이 거기를 통행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러한 방안을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를 공동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얘기했는데 네. 저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통제하는 게 인정이 안 되는 예. 그런 해협인데 이란의 통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네. 미국이 같이 통제하겠다. 이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이란도 미국도 해협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데 양쪽 다 어불성설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란의 석유다. 가져오고 싶다.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야욕은 40년 전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발언부터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Are you thinking of taking control of Iran's oil? It's an option. I mean, I wouldn't talk about it, but it's an option. Is that something you've thought about? Well, in Venezuela, we've done very well working with Venezuela. 그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는 거라고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멍청하다고 직격했는데 이런 생각 약 4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Because I'm personally tired of seeing this great country of ours being ripped off. Why couldn't we go in and take over some of their oil, which is along the sea? How would you do that? Would you send in the Marines? Would you take a chance in a war? Let them have Iran. You take their oil. That's what I. How? How? I mean, do we want a war? What do you mean go we in, take their oil? You go in. You're How gonna have do a we war, go Barbara. in? You're going to have a war by being weak. Okay, how do we go in? What do we do? Excuse me. Yeah? You're going to have a war, and it's going to start in the Middle East. 네, 최근 인터뷰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는데 40년 전 젊은 트럼프, 상당히 젊었네요. 이 스타 앵커 바바라 월터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때 벌써 이란 석유를 탐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갖다 축출해내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손쉽게 베네수엘라의 이제 원유 공급 그 권한을 손에 쥐었어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뭐 미국 입장에서는 큰 뭐 전쟁 비용 치르지 않고서도 그걸 획득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손쉬운 수단으로 판단했는데 트럼프의 저런 어떤 상업적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사실상 미국이라는 이 큰 국가가 세계의 경찰로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 세계인들의 발행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저런 생각과 저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전 세계인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저런 이제 미국 국민들도 저런 식으로 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갖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전쟁의 최종 종착역 목표는 이란의 소유권을 갖다 자신의 손아귀에 쥐는 거다. 어느 세계인들이 그 미국의 전쟁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란의 트럼프의 저 본색은 정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40년 전부터 드러낸 트럼프의 본색,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고 싶다. 그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짓게 될 백악관의 초대형 연회장을 자랑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사비만 4억 달러,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기내에서 커다란 패널을 들어올리며 기자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는 트럼프 대통령. 이 패널 다름 아닌 백악관 증축 조감도입니다. 백악관 증축에는 우리 돈 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는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지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Beautiful building and I think it'll be the finest ballroom of its kind anywhere in the world. But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is is going to be with us for a long time, and it's going to be, I think it'll be the greatest ballroom anywhere in the world. It's its highest level. 그런가 하면 백악관 리모델링에 집착하는 트럼프를 조롱하는 황금 변기가 등장했습니다.
왕에게 걸맞는 왕좌라는 제목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인 백악관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 집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금을 좋아해서 백악관을 황금색으로 바꾼 트럼프를 직격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6천억 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계획을 강조하고 자랑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뉴스의 앞뒤까지 다 봤거든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 언제 끝나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이 자리가 아니면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면서 저 조감도가 있는 판넬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 연회장을 짓겠다고 자랑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그로테스크하다. 또 한편으로는 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거를 자랑하는 그러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6천억 원을 들여서 백악관을 증축할 계획, 그것도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의 입장도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어린이들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유니폼을 불태우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어떤 이유일지 살펴보시죠. 네, 메시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과 FC 바르셀로나 유니폼 등을 아이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하나씩 불태웁니다. 혁명 수비대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메시는 지난 5일 백악관 행사에 참여했죠. 당시 트럼프는 전쟁 관련 발언을 했고 일부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이 박수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y son said, Dad, do you know who's going to be there today? I said, no. I got a lot of things going on. He said, Messi. I said, really? He's a big fan. 네, 메시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박수를 쳤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아이들이 메시 유니폼을 불태웠다. 그리고 이것을 혁명수비도가 시킨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 3월 25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가 속한 그런 인터 마이애미 그런 팀이 그러니까 MLS컵을 갖다 우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초청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하고의 어떤 그런 뭐 친분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보기도 약간 가할 정도로 서로 아주 그냥 전쟁을 치르는 그런 뭐 대통령과 또 메시 같은 세계적인 선수 같으면은 그래도 좀 뭐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메시가 트럼프의 분위기에 좀 너무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지금 현재 월드컵 참여를 두고도 처음에 논란이 있었는데 월드컵 참여 결정은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메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런 전쟁을 치르는 뭐 그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미치광이를 보니까 거기에 같이 응대하고 같이 보호한 그런 메시에 대해서 대단한 적대감을 가지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앞서 아이들의 녹취를 좀 들려드렸는데 내용이 좀 섬뜩합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그 악마에게 말하라. 너의 왕관도 무너져 내릴 것이고 너의 머리도 날아갈 것이다. 이런 섬뜩한 말을 했는데 이걸 정말 혁명수비대가 시켰다면 이건 아이들에 대한 범죄 아닌가요? 그 트럼프가 또 메시가 저렇게 만나서 메시가 박수치고 할 때 트럼프는 그 미국 프로축구 리그 우승컵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체포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쿠바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한 이후에 이 우승컵 받은 것을 축하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시가 박수를 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란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시가 마치 트럼프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보였을 수 있고요. 저걸 불태운 게 이슬람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지 민병대가 친정부 집회하면서 저런 행위를 한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나 이란을 공격한 미국이 악마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어린이들 있는 데서 한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그 친정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격렬한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메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걸로 간주해서 저런 행위를 시켰다는 건데 사실 당시 메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해서. 메시 측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나는 메시에 뭐 그렇게 트럼프에게 동조하지 않았고 나는 거기 호응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추후 이제 해명을 했어요. 했지만은 이제 뭐 이란 또 국민들이나 이란 핵민 수비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전쟁을 치러가면서 저런 뭐 팀을 초청한 저 행사에 왜 거기다 장단을 맞추고 있냐 그런 측면에서 원망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로 가서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는 다음 달 10일까지 심사를 이어가며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활동과 맞물려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녹취 공방이 추가 폭로로 확전하는 양상입니다. 강민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는 거죠. 네, 여야는 다음 달 10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치열한 심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고유가 고환율에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을 살리는 응급추열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속 심사 의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집니다. 오늘부터 딱 11일입니다. 민주당은 이 11일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쟁을 명목으로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 추경안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추경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자체가 이미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추경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 역사상 가장 빨리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도전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3법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공석이 된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3석도 채웠는데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안위와 보건복지위원장에는 권칠승, 소병훈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특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를 민주당 주도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입씨름을 벌이다가 결국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제기된 이른바 녹취록 파문, 즉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려 공세를 펼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용은 더 이상 검찰의 존재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조작 기소를 제대로 파헤쳐서 법이 제대로 살고 검찰이 다시는 정권에 칼춤을 추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조특위를 한다. 장유에선 이 전 부지사 변호사이자 녹취록의 최초 제공자인 서민석 변호사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추가 정황이다라며 육성을 또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한 토막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박상용 검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침에 한 라디오에 나와 자신은 회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종범을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자백을 해야 형량이 인정된다는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박 검사 주장에 동조하며 국정조사 중단을 제안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합시다. 아울러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영 간의 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큰 변화가 있었죠? 네, 오전에 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향한 폭로 회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원호 예비후보가 구청장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23년 한 여성 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칸쿤으로 2박 3일 출장을 다녀오고 서류에는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 게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일정은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이었으며 칸쿤은 경유지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성별을 남성으로 쓴 건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어엿한 공무원을 여성이란 이유로 문제 삼는 네거티브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최종 고사한 가운데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은 얼추 마무리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요. 정치권에서는 전남 광주 특별시장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놨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화재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기 양주시 홍중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검은 연기가 치솟는 제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인데요. 오후 3시 49분 조금 전에 신고가 접수돼서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주 홍죽 산업단지 내 가죽 공장에서 난 불이라고 하는데요. 발화성 물질이 많을 것 같다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경기 양주시 홍죽 산업단지 내 가죽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인명피해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르그 섬과 이란 발전소 모두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4월 6일 시한을 앞두고 막판 압박에 나선 건데 중동 국가의 전쟁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석유 수출 통로인 하르그 섬을 초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수화 시설도 공격해 식수와 전력, 에너지를 모두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란이 이번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가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던 걸프전 때와 마찬가지로 이란 전쟁 비용도 중동 국가에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ell,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ould be quite interested in calling them to do. I won't get ahead of him on that, but certainly it's an idea that I know that he has and something that I think you'll hear more from him on. 앞서 제시한 4주에서 6주의 전쟁 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쟁 6주째가 되는 4월 중순 안에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he market is well supplied, and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최후 공격에 나설 경우 이란을 초토화시킨 뒤 체류를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에 불발할 경우 대규모 공격 뒤 일방적인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앞두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른바 전쟁 수혜주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앞에선 전쟁을 외치면서 뒤에선 돈벌이를 고민한 건데 헤그세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중동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으로 이란에 대한 강경론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This was never meant to be a fair fight, and it is not a fair fight. We are punching them while they're down, which is exactly how it should be.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가 이번 전쟁을 부추겼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그런데 정작 헤그세스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앞두고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헤그세스의 주식 중개인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접촉해 블랙록의 방위산업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만 달러,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블랙록의 방위산업 펀드에는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방산 대기업은 물론 미 국방부를 최대 고객으로 둔 AI 업체 팔란티어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중동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 유예를 발표하기 직전 원유와 주식 거래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세력이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중동 전쟁 전망에 돈을 거는 미래 예측 시장 상품에 거액의 자금도 몰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연방검찰도 내부자 거래 의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이란과의 전쟁 발발 시점처럼 최근 거액의 수익을 낸 거래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이란을 밖에서 돕는 무장 세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항의 축에 포함되는 이들이 왜 이란을 돕게 됐고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란은 이슬람교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로 꼽힙니다.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지도자가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와 그 후손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슬람교의 분파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라크 민병대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에 기반을 두고 있고 후티 반군 역시 시아파의 한 갈래인 자이디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이처럼 이란은 시아파 계열을 중심으로 친이란 세력을 묶어두고 중동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 이건 뭐 걸프 국가만 아니라 중동에서 완전 철수하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대중동 정책의 핵심이에요. 이들은 억압에 맞선 저항과 순교의 담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참전 이유는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아랍어로 신의 정당이란 뜻의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는 이란이 흔들릴 경우 자신들의 군사 정치적 기반도 함께 약해질 수 있어서 이란 방어가 곧 자기 생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반이스라엘 전선을 강화하고 홍해 해상로를 지렛대로 삼아 국제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했던 이슬람 혁명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형제와 같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시아파 초승달 연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 세력과 연대하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도 미군과 충돌을 통해 반미 전선을 유지하고 자국 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라는 공통분모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비축유를 활용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유사의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고 그 이후에 대체 원유로 갚도록 하는 스와프 방식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 2천만 배럴 규모가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주유소 기름값은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비축유 스와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정부가 시행하는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석유공사 이를 검토한 뒤에 비축유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물량이 들어오면 같은 양을 다시 채워 넣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선적 검증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석유공사에서 비축유를 제공하고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은 그 원유를 석유공사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비축유를 갖다가 굉장히 좀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현재 중동산 원유 수입이 막히면서 정유사들은 아프리카와 미주, 호주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도입까지는 최대 50일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공백을 비축유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국내 정유 4사가 모두 참여 의지를 밝혔고 4월 2달 동안 신청 가능한 물량만 2천만 배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방출할 비축유 물량까지 포함한다면 오는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체 물량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오늘 주유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닷새째인 오늘도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오후 4시 기준 1리터에 1,894원으로 어제보다 13원 넘게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13원 가깝게 오른 리터당 1,886원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에 시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00원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여길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도 요즘에 너무 이제 비싸가지고 좀. 특히 서울 지역 주유소의 오름폭이 가파릅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4원으로 전날보다 11.8원 올랐습니다. 지난 29일 1,900원을 돌파한 뒤 상승세가 이어지며 1,95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 역시 14원 상승한 1,92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렇게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 중인 이란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받고 있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음식점 주방의 모습입니다.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음식을 포장하는 데 필요한 비닐이나 종이 상자도 충분히 쌓여 있는 모습 눈에 띕니다. خیلی زیاد هر روز ترس داریم. هر روز با ترس میایم سر کار و اینکه معلوم نیست وقتی میخوایم از پدر مادرمون خداحافظی کنیم محکم بغلشون میکنیم و ممکنم هست که دیگه برنگردیم. 전쟁통이지만 이란의 가게 진열대는 비어있지 않고 공무원 월급도 정상 지급되고 있다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40년에 걸쳐 구축한 저항경제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입이 어려운 제품은 국산화하고 석유와 필요한 물건을 맞바꾸는 물물 교환을 통해 경제 제재도 우회해온 겁니다. 최근엔 유가가 오르면서 이란이 이미 전쟁 비용의 일부를 보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다만 저항경제 모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담수화 시설 같은 식수 인프라나 주요 산업시설 파괴가 계속된다면 이란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또 밀이나 쌀 같은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초로 협상 시한을 정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이란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듯한 정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더니 또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더라도 4월 6일 시한되면 전쟁 끝, 우리가 이겼다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뭐 그 개전 초기부터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란은 신정 국가인데다가 굉장히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고한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반미주의를 일종의 이제 정권의 정통성의 근간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종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여주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 정권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결국 이란이 쉽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물론 합의하는 모습이 제일 좋겠지만 합의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먼저 그냥 승리를 선언하고 나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빠지게 되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봉쇄를 푸는 문제는 주변 국가한테 떠넘기게 되는 건가요? 글쎄 뭐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종전을 하려고 하지만 이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도 내심 종전을 원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그런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모양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미국과 협상하는 모양새보다는 제3국, 뭐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하는 모습이 훨씬 더 이란에게는 아무래도 좀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도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 동맹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란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우리가 이란과 교류를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와 이란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으로부터 우리 원유 수입도 하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전쟁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만약에 이후에 뭐 테러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테러 대상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동맹국인 미국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국들이 그런 입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빠져나가고 이 뒤에 사후 처리, 뒷수습은 동맹국들이 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다면 이란에게는 그것은 침략은 아니고 또 미국에게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뒷수습은 동맹국에게. 그런데 설마 했던 호르무즈 통행세가 현실화되는 건지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통행세 받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승인하면 뭐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건 국제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 의회가 했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이 했는데 이란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군부나 통치 세력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각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이 호응을 한다면 그 이유는 이란이 혹시라도 이 통행하는데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돈을 내고 통과하는 것이지 그것이 합법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이란이 두 가지를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에 협조하지 않도록 해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의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우리가 봉쇄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내가 돈을 매기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통행이 자유화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며칠이라도 성공한다면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부수입을 또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톨게이트가 정말 세워진다면은 선박 하나당 이제 30원 정도를 이제 주고서 드나들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국군의 희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빨리 휴전과 종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일단 전쟁을 끝내버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던 말든 그것은 미국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끊고 가게 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어찌됐건 이란 의뢰에 뭐 법 통과도 있었지만 손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인 것이고 우리 배도 그냥 가면 되기는 되는데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터질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징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가에 실질적으로 통행세도 붙게 되고요. 유가는 지금의 배럴당 $100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고유가가 뉴노말로 정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도 참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장중에 이 코멘트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은 4월 6일 날 끝낼 수 있다라는 운을 떼떼더라 하면서 떨어져 가던 미국의 선물 시간의 선물 가격은 다 급등으로 올라가고요. 유가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는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크고 우리의 환율은 1,530원까지 갔었는데 결국 보면 이 호르무즈를 막힘으로써 두바이유스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인데 실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고유가가 뉴노말로 가게 된다. 저는 이건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빨리 휴전되고 종전되는 것은 바랄 만한 일이기는 하되 이런 식의 호르무즈는 이란이 알아서 해 이렇게 던지고 트럼프가 빠져나가는 이 시나리오 자체는 우리 경제적으로는 결코 좋은 그런 해법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호르무즈 통행세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란 화폐인 리알화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지금 이란 화폐 가치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저 리알화는 아닐 것 같고요. 위안화를 같이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를 바로 이야기하면 이건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한다라는 석유 달러 결제 협정에 이제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 리알화를 꺼내놨지만 리알화를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결국 아마 위안화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서 또 하나 달러는 쓸 수 없으니까요. 이런 체계로 가게 되는데 자, 이 자체가 글쎄요. 뭐 미국이 이거를 용인하면 용인하는 거겠지만은 저는 뭐 세계 경제 큰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게 이대로 현실화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1,530원 주간 동안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처음인데 이게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인가요? 좀 여러 가지죠. 일단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계속 말하는 이창용 총재는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엔 또 뭐 추경도 일경 부분 함께 나왔었겠죠. 그랬는데 오늘요 이제 새로운 신임 한국은행 총재 이 신현송 총재 기자회견이 좀 있었는데 이 신현송 신임 총재의 발언이 조금은 시장 기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현성 총재를 실용주의적 매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원달러 환율,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고 본다면 이제 4월까지는 이창용 총재가 주재를 하고 5월부터 신현성 총재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은 5월에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 인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신현성 총재라면 강력한 매파적인 시그널을 줄 거다. 뭐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뭐 환율 원화 약세를 두지 않겠다라든가 이 정도의 물가 상승이라면 뭐 기준금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발언만 놓고 보면 이창용 총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500원, 1,520원, 1,500원이 가도 현재 환율 때문에 어떤 유동성 위기나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존의 이창용 총재가 거의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우리가 판단하고 통화 정책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의 수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떤 기준금리란 통화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환율을 지킬 수 있는 원화를 지킬 수 있는 카드가 그나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오는 WGBI라고 하는 세계 국채 지수를 통한 달러 유동성 공급 그리고 5월이 됐을 때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이제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원화 약세 부분을 커버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축인
신현송 신임 총재도 전혀 금리 인상은 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순간적으로 한 1,530원까지 튀어오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증시도 좀 살펴보면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바이의 의존도가 높은 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면 개미들이 받아가는 네. 그래서 겁없는 개미다, 강큰 개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좀 개미들이 사들이는 현상이 좀 주춤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도 엄청 샀고요. 개인이 사지 않았었으면 시장은 그대로 아마 5천도 깨졌을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주식을 이제 거의 55조 원 가까이를 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 55조를 팔았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네. 뭘 팔았느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거의 80% 이상 40조 정도를 이제 팔게 된 것이고요. 그의 상당수를 우린 개인 투자자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외국인과 개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은 그야말로 이제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 중에 하나는 5천이 깨지면 이제 정부가 출동할 것이다. 이제 당국이 얘기한 100조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화 기금에 대한 기대를 함께 걸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당국 입장에서도 이 시장 안정화 기금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쓰는 순간 외국인은 더 팔거든요. 이게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5천 깨지면 들어갈 거야라는 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죠. 네. 막상 깨지고 나서 당국이 안정화 기금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오히려 투매에 측면도 나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당국이 일단 100조 플러스 알파는 얘기했지만 예. 이것을 마치 5천은 절대 안 깨질 거야. 뭐 마치 5천 깨지면 국민연금이 와서 사줄 거야. 이건 맹신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의 위험 관리와 특히 빚투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무언가를 확신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시선을 다시 호르무즈로 옮겨보자면은 지금 중동에 미군 병력들이 모이면서 지상전 관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상전이 한번 시작되면은 발 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신중할 텐데 어떤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상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미국에게는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느 지역 하나를 점령하는 것은 뭐 다소 희생이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내겠죠. 근데 그 이후에가 문제죠. 아니 점령하면 뭐 할 겁니까? 거기 점령해서 계속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돌려주고 나올 땅인데 그냥 점령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 점령했으면 거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뒤에 후방 군수 물자나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군수 조달을 위한 병력이 또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그 군수 조달을 필요로 하는 그 병력을 호위하기엔 병력이 또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지금은 이란 땅에서 미국이 공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미군이 희생을 입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지상전을 하게 되면 이란군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미군도 만만치 않게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제 10몇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100명이 넘어가고 뭐 500명 가까이 가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11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거랑 그건 뭐 미국 정부가 가고 싶지 않아도 미국 국민들이 가라고 해서 한 전쟁이죠. 이것은 미국 국민들도 왜 갔는지 모르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상전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다만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 작전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과의 협상 국면이에요.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지상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뭐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하르그 섬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몇 개 섬들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 공개하고 그런 작전을 할까? 오히려 지금 이란은 들어와 봐라. 여기 들어오면 지뢰 매설해놓고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작전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레짐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나서 지금 그 아들이 모스타파? 이제 모스타파가 지금 권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통치 능력이 지금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라리잔이라고 아주 중요한 인물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다음 인물들이 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텐데 어쩌면 그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의 모델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거했지만 건부 전체를 다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부통령을 회유해가지고 친미 정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 정도의 친미 정권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나름 협상이 가능한 인물들과 적절히 타협을 하고 그가 이란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이 뭔가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협상 낙관론을 띄우고 있는데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지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3%로 지금 집권 2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상군 투입했다가 미군들이 인질로라도 잡히면 이거 여론은 훨씬 더 악화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국내 여론이 지금 33%라고 하는데 사실 33%도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극우들과 극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33%면 거의 바닥에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란이 이제 그 인질들의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여론은 정말 바닥을 뚫고 우리가 흔히 바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지금 4월 6일을 이제 시한으로 제시하고 나서 만약에 그 시한이 이제 기다렸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대규모 공습까지 지금 점쳐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자기는 협상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발을 빼면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 정전에 좀 응을 할까요? 글쎄요. 그 미국이 정말 이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동맹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이 본인이 미국이 전쟁에서 발을 빼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은 알아서 하시죠.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를 안정시키고 이런 중동에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국내 지지율도 올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아마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미군이 여기서 철수하는 것이 목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유가의 고통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겪고 있고 지금 저도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고유가를 겪으면서 한번 살아봤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미국은 고등학생들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운전하고 가면서 이 주유소 옆을 지날 때마다 이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 휘발유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휘발유 가격이 모든 물가의 근원 물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치솟는 유가에 대한 이 공포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네타냐후에게 이 전쟁을 끝내라고 하는 강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망을 좀 짚어봤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의 골이 이번 중동 전쟁 과정에서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80년 역사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재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이 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미군 군용기에 자국 영공 통과를 전면 불허했습니다. 앞서 미군과 함께 쓰는 공군기지 사용을 막은 데 이어 하늘길까지 닫은 건데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항공기들은 기존보다 먼 길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을 불법적이고 불의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참여도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유럽을 지켜주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기지 사용을 막는다며 작전 이후 나토 동맹 관계를 다시 따져보겠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가 미국을 돕지 않는 건 엄청난 실수라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를 하면 큰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페인이 미군의 영공 통과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 섭섭합니다. 우리가 유럽 지켜주는데 뭐 하는 짓이냐? 나 나토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현실성 있습니까? 글쎄요, 뭐 강한 압박은 되겠지만 뭐 영공 통과 하나 안 했다고 해서 나토를 전체적으로 깬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토 탈퇴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미국 의회나 이런 절차들이 또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다음 후임 대통령들이 있는 것인데 사실 그건 쉽지 않겠죠. 다만 그만큼 이 나토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다,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나토는 사실 뭐 이제 스페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나토의 주력국은 독일과 프랑스예요. 그리고 영국과 이런 이 나라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토가 깨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뭐 워플레이션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정부가 추경안 이 전쟁 추경을 좀 편성을 했어요. 26조 2천억 원 규모인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내용을 좀 놓고 보면 현재 이제 국회에서 심사 중이기는 한데요. 네. 최고 석유가격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세 번째까지도 현 상황이면 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들, 뭐 유류세 인하라든가 유류비 지원들이 있고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약 4조 8천억 정도의 또한 우리 민생안정지원금처럼 실질적인 지원금 형식의 이제 재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민생안정지원금 그때 소비 쿠폰이 한 12조가 넘었었으니까 그에 비하면 4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4조 8천억 전체 26조 중에 한 4조 8천억인데 소득 70%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30%는 못 받고 10에서 70%까지가 밑에서부터 70%가 받는 것이고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가 받게 되는 형식이고요.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이제 현금성입니다. 쿠폰 형식이기 때문에 뭐 지역 화폐나 혹은 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기자들도 전쟁 추경 중에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신현성 신임 총재에게 이제 신현성 신임 총재가 이런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적자 재정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분명히 원화 약세라든가 환율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현재 당국도 그렇고 우리 금융당국 한국은행도 지금 1,500원대, 1,520원, 1,530원대 이 환율에 대해서 좀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다르게 이게 어떤 유동성 위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신현성 이제 국장, 신임 총재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쟁 추경도 오히려 환율이나 이런 악영향보다는 뭐 경기에 대한 살리는 뭐 그런 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대한 영향은 맞지만 그 원화 약세와 이 고환율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위기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이제 계속 강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쟁플레이션, 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시중에 돈을 풀었을 때 이제 부작용까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 활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긴급 재정 명령권 어떤 권한인가요? 그렇죠.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있어서 앞으로 뭐 나프탑 수입 금지 조치라든가 지금 비단 나프탑뿐만이 아니죠. 헬륨 비상 또 알루미늄 가격도 엄청 올랐고요. 뭐 요소에 대한 문제, 원자재 수급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수입 제한, 수출 제한, 전용 문제 등을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회에 물어보면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지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현재 상황이라면 이런 고유가가 뉴노멀로 되고 여타 원자재에서 수급이 깨지게 된다면 이 긴급 이제 비상 재정 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아마도 그때 대통령이 직접 이런 전반적인 지휘를 하겠다라는 또 그 의지를 밝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명령권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봉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가 폭등의 여파로 차량용 휘발유를 넘어서 서민들의 연료인 등유 시장까지 덮쳤습니다. 치솟은 가격에 등유가 꼭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도 등유를 배달하는 골목 석유집도 시름이 깊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1톤 탱크로리가 들어섭니다. 줄기 대신 긴 호스를 끌고 공장 구석 드럼통에 등유를 채워넣습니다. 금속을 가열해 후처리하는 이곳 공장에선 등유가 꼭 필요하지만 치솟는 가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거의 한 7, 8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0만 원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40만 원이 넘어가요. 등유를 스팀 다리미 연료로 쓰는 세탁소도 기름값 부담을 호소합니다. 많이 부담되죠. 이게 지금 저희 소상공인이고 막 이렇게 착한 가게라 가격을 올릴 수가 없고 이렇게 등유값이 오른다 그래서 그렇다고 세탁비를 막 올릴 수가 없으니까. 골목마다 기름을 배달하는 소매점, 석유집도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등유 도매가를 리터당 최고 1,530원으로 제한했지만 저장 시설이 없어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을 거쳐야 하는 소매점은 그보다 비싼 가격에 기름을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배달료만 붙여도 최종 판매가가 2,000원에 육박하다 보니 이윤을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름을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엄청 크죠. 그리고 나도 좀 미안하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마진은 나도 없으면서 인심 잃고.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석유집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오래 거래를 오래 거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600원에 들어오지만 1,500원에 맞춰서 팔 수밖에 없고. 결국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감당하기 힘든 기름값에 골목 끝 영세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큰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6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원을 비롯해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와 공급망 안정에 각각 2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지방 재정 보강과 국채 상환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정부는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원가 손실 보전 등의 5조 원,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 확대하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추경 예산에 담겼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됩니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쉬었음 청년 3만 명이 추가됩니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 관광업계를 위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할인이 지원됩니다.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25조 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조금 전 오후 3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홍중리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3명이 다치고 17명이 대피했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취조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위로 새빨간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위쪽으로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검은 연기 기둥이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인접한 도시인 경기 파주시에서도 연기가 보였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기도 파주 야당역 있는데 인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문 밖으로 보니까 이렇게 날씨도 맑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산 위쪽으로 이렇게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와서 대략 한 21km 정도 될 거고요. 경기 양주시 백성면 홍중리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 49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은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다 보니 소방에도 수십 건이 넘는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여 분 만에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인근 소방 인력을 지원받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3명이 경상을 입고 공장 직원 17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50대 2명과 60대 1명이 다친 건데 안면부에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시는 공장 화재와 관련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시민들은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9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도 10도, 광주는 1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등으로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다소 쌀쌀했던 동해안 지역도 내일은 강릉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서쪽을 중심으로는 다시 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는데요. 다행히 이번 먼지는 오래 머물진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동쪽 지역에서는 또다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남 서부와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도와 충청, 호남 동부와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하늘은 흐리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이와 관련한 시정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자세한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일정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